1398년 8월 26일 한양의 밤은 유난히 길고 어두웠습니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 그리고 실권자 정도전의 집이 있는 수진방 일대는 붉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 최초의 골육 상쟁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밤이었습니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사병을 동원해 개국 공신 정도전과 남은을 참살하고 이복 동생인 세자 방석과 방법마저 가차없이 베어버렸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 조선의 권력 지형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승리자 이방원은 피 묻은 갑옷을 입은 채 궁궐로 들어섭니다. 모든 신하가 숨을 죽이고 이제 이방원이 왕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이방원은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왕좌를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도 스스로 앉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바로 윗형, 당시 영안군이었던 이방과를 지목합니다. 형님께서 맏아들이시니 당연히 세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방과는 훗날 조선의 제2대 왕 정종이 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동생의 기세에 눌려 억지로 왕이 된 유약한 허수아비 혹은 격구놀이나 즐기다 물러난 무능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승자인 태종 이방원 중심으로 기록된 역사가 만든 편견일 뿐입니다. 왕이 되기 전 장군 이방과의 기록을 복원해보면 그는 아버지 이성계의 무력을 가장 완벽하게 물려받은 인간 병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약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정종 이방과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려 합니다. 이방과, 그는 1357년 이성계와 신의왕 후 한씨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함경도 화령의 거친 바람 속에서 성장한 그는 어려서부터 무예에 천부적인 재질을 보였습니다.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이성계가 전장에 나갈 때마다 그의 곁에는 항상 이방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원거리에서 활로 적을 제압하는 사령관이었다면 아들 이방과는 적진 한복판으로 뛰어들어 칼을 휘두르는 돌격대장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투는 1377년 5월 지리산 전투입니다. 당시 왜군은 경상도와 전라도 일대를 휩쓸고 지리산 험준한 봉우리 위로 올라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고려군은 아래에서 위로 공격해야 하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왜구들이 위에서 창과 칼을 휘두르며 올라오기만 해봐라라고 조롱하자 고려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주저앉았습니다. 이때 이방과가 나섭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단신으로 칼을 빼들고 적진으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놀란 왜구들이 그를 포위하려 했지만 이방과는 순식간에 적군 서너 명을 베어넘기며 길을 텄습니다. 그 용맹한 모습에 사기가 오른 고려군이 함성을 지르며 뒤따랐고 결국 지리산의 왜구는 섬멸되었습니다. 당시 이방과의 나이 겨우 21살이었습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1388년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위화도 회군 당시에도 이방과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성계가 압록강 위화도에서 회군을 결심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은 개경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위였습니다. 만약 최영 장군이나 우왕이 이성계의 가족을 인질로 잡는다면 회군은 실패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성계는 은밀히 아들들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당시 이방과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포천에 있던 가족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킵니다. 그는 어머니 신의왕후와 동생들, 심지어 계비인 신덕왕후 강씨의 자식들까지 모두 챙겨 함경도 안전지대로 피신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리더십과 기동력이 없었다면 이성계의 혁명은 시작조차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즉, 이방과는 단순한 무관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할 줄 아는 지략가였습니다. 하지만 1392년 7월 조선이 건국되자 이방과는 스스로 자신의 칼을 칼집 깊숙이 숨깁니다. 그는 권력의 비정한 생리를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건국 과정에서 가장 큰 공을 세운 것은 동생 이방원이었습니다.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격살하고 반대파들을 숙청하며 아버지에게 옥새를 안겨준 실질적인 창업주역은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무인으로서의 감각이 뛰어났던 이방과는 아버지 이성계와 동생 이방원 사이에 흐르는 살벌한 긴장감을 읽어냈습니다. 내가 여기서 공을 내세우거나 나선다면 나 또한 제거될 수 있다. 그는 철저하게 권력의 중심에서 비껴나 있기를 자처했습니다. 개국공신 책봉 때도 주요 관직 임명 때도 그는 조용히 사저에 머물며 정치와 무관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1398년 8월 1차 왕자의 난이라는 피바람 속에 강제로 소환된 것입니다.
난을 성공시킨 이방원은 형님을 찾아와 엎드리며 말합니다. 형님, 장자인 방우 형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 적장자인 형님이 왕통을 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천명입니다. 이 제안을 들은 이방과의 반응은 기쁨이 아니라 공포에 가까운 거절이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자질이 없다. 나라를 세우고 사직을 안정시킨 공은 모두 너에게 있지 않으냐? 네가 해야 한다. 나는 절대 못한다. 이방과는 펄펄 뛰며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겸양이 아니었습니다.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동생은 어젯밤 배다른 동생 둘을 가차없이 죽인 살인귀였습니다. 그런 동생이 주는 왕관이라니 그것은 왕관이 아니라 언제 목이 잘릴지 모르는 사형 선고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왕이 되면 페류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기에 형이라는 명분 좋은 방패막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방관은 동생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세자 자리를 수락합니다. 1398년 9월 5일 한양 경복궁. 이방관은 마침내 조선의 제2대 국왕으로 즉위합니다. 하지만 즉위식장의 분위기는 흡사 장례식장과 같았습니다. 상황으로 물러난 아버지 이성계는 옥새를 내어주긴 했으나 아들을 잃은 슬픔과 분노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옥좌 아래의 도열한 신하들은 새 왕인 정종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서 있는 실세, 정한공 이방원의 표정을 살피기에 급급했습니다. 정종은 화려한 골룡포를 입고 옥좌에 앉았지만 그 자리는 가시방석보다 더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자리였습니다. 왕이 된 정종. 그는 즉위하자마자 생존을 위한 고도의 연기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호랑이의 발톱을 철저히 숨기기로 결심합니다. 과거 지리산을 호령하던 용맹한 장수 이방과의 눈빛은 지워버렸습니다. 대신 정치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우유부단하며 오직 노는 것만 좋아하는 무능한 왕의 가면을 쓰기 시작합니다. 회의 시간에는 말을 아꼈고 중요한 결정은 은근슬쩍 동생 이방원의 뜻을 묻는 척하며 넘겼습니다. 신하들이 무언가를 보고하면 정한공과는 상의해 보았는가라고 되묻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무력감을 가장한 가장 치열한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왕으로서 의욕을 보이고 정사를 주도하고 내 사람을 키우려 드는 순간 동생의 칼끝은 주저없이 자신을 향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버지 이성계조차 막지 못한 동생이었습니다. 하물며 자신이라고 봐줄 리가 없었습니다. 정종의 이러한 위장된 무능은 1399년 그가 한양을 떠나 개경으로 천도를 감행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그리고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독특한 왕의 취미, 격구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궁궐을 격구장으로 만들어버린 왕, 신하들의 상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말 위에서 공을 치던 왕. 하지만 그 격구체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이방원의 의심도 하나씩 허공으로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1399년 3월 7일 정종은 전격적으로 한양을 떠나 옛도읍인 개경으로 환도를 단행합니다. 즉위한 지 불과 6개월 만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경복궁에 까마귀 떼가 몰려들어 울어대거나 왕이 거처하는 전각에 원인 모를 불이 나는 등 흉흉한 일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종실록의 행간을 읽어보면 진짜 이유는 정치적인 불안감이었습니다. 한양은 피해 숙청이 일어난 현장이었고 곳곳에 죽은 이들의 원혼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무엇보다 정도전이 설계한 도시 한양에 머무는 것은 실권을 쥔 이방원이나 허수아비 왕인 정종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개경으로 돌아온 정종은 이때부터 기이한 행동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격구입니다. 격구는 말을 타고 달리며 숟가락처럼 생긴 채장시로 나무공을 쳐서 골문에 넣는 고려의 무인들이 즐기던 거친 스포츠였습니다. 정종은 단순한 애호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몸을 자유자재로 놀리며 공을 다루는 당대 최고의 격구 고수였습니다. 실록에는 정종이 격구에 얼마나 집착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 쏟아집니다. 신하들은 연일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임금이 말 위에서 위험한 놀이를 하는 것은 채통에 맞지 않사옵니다. 제발 격구를 멈추시고 경전 공부에 힘쓰시옵소서. 하지만 정종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했고
눈이 오면 눈을 치우고 했습니다. 궁궐 후원은 물론이고 때로는 시전 상인이나 민간의 격구 고수들을 대궐로 불러들여 내기 시합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종은 정말 노는 것밖에 모르는 암군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정종이 동생 이방원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생존 신호였습니다. 보아라, 나는 나란 일이나 권력, 인재 등용에는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다. 나는 그저 말 타고 땀 흘리는 무인일 뿐이다. 그러니 나를 의심하지 말라. 만약 정종이 서재에 틀어박혀 밤새 책을 읽거나 몰래 신하들을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면 어땠을까요? 의심 많은 이방원의 성격상 정종은 제명에 죽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종은 자신의 뛰어난 무예 실력을 오직 놀이에만 씀으로써 스스로 발톱을 뽑은 호랑이임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정종이 국정을 완전히 방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영리하게 이방원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자신의 손을 빌려 처리해 주었습니다. 1400년 4월에 단행된 사병혁파가 결정적입니다. 당시 조선의 왕자들과 공신들은 각자 개인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권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소였고 이방원 역시 이 사병들을 이용해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방원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왕족의 사병을 없애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실세인 자신이 직접 나서기에는 공신들의 반발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때 정종이 총대를 맵니다. 정종은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편하면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모든 사병을 혁파하여 삼군부로 귀속시킨다. 사사로이 군대를 기르는 자는 역적으로 다스리겠다. 이는 조선의 군사제도를 사적인 무력 집단에서 국가의 공적인 군대로 바꾸는 혁명적인 조치였습니다. 이방간이나 다른 종친들이 겉으로는 반발했지만 왕명이라는 명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종은 이 조치를 통해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동시에 동생 이방원에게 나는 너를 위해 길을 닦아주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종의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위협하는 돌발 변수가 터집니다. 바로 정종의 후계 문제였습니다. 정종에게는 정실부인 정한왕후 김씨와의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대신 후궁들에게서 낳은 서자들은 많았습니다. 어느 날 눈치 없는 신하들이 전하의 서자인 불로를 원자로 삼으소서라고 청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소식은 이방원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형에게 공식적인 후계자가 생기면 자신이 다음 왕이 될 명분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정종의 대응은 단호하고 신속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나에게는 적장자가 없다. 그리고 세제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찌 서자를 후계로 논하는가? 당장 그 입을 다물라. 심지어 정종은 자신의 아들 불로를 출궁시켜버리거나 승려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식으로 강경하게 나옵니다. 그는 자신의 핏줄을 왕위에 올리는 것보다 당장 자신과 가문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더 급선무임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궁궐 밖에서는 또 다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방원이 아니라 또 다른 형제가 문제였습니다. 이성계의 넷째 아들이자 정종의 바로 아래 동생인 회안공 이방간이었습니다. 그는 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왔지만 논공행상에서 소외된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형님도 왕이 되었는데 나라고 못될 거 있냐는 헛된 야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박포라는 인물이 불을 지릅니다. 박포는 1차 왕자의 난의 공신이었으나 포상이 적다며 불평하다 유배를 다녀온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이방간에게 속삭입니다. 정한공이 영감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시겠습니까? 선수를 치셔야 합니다. 어리석은 이방간은 이의간질에 넘어갑니다. 1400년 1월 28일 개경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형제끼리 칼을 겨누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제2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방간이 사병을 이끌고 거리로 나왔고 이방원 역시 이에 맞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개경의 거리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화살이 빗발치고 백성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왕인 정종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보통의 왕이라면 군대를 보내 진압하거나 적어도 중재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종은 궁궐 문을 걸어 잠그고 철저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종실록 3권은 당시 정종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합니다. 난을 일으키기 직전
이방간이 정종에게 사람을 보내 이방원이 나를 죽이려 하여 부득이하게 군사를 일으킵니다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정종은 격노하며 이렇게 꾸짖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네가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짓을 벌인단 말이냐? 동생의 공이 아니면 우리가 어찌 오늘날 부귀를 누릴 수 있겠느냐? 너와 내 아비의 얼굴에 먹칠을 하지 말고 당장 멈추어라. 정종은 이방간의 행동이 명분 없는 반란임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그리고는 궁궐 수비를 강화하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밖을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냉혹한 계산이었습니다. 무인 출신인 정종은 이방간의 오합지졸 사병으로는 백전노장인 이방원의 정예군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섣불리 개입했다가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는 오해를 사면 승자가 누가 되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정종은 중립을 지킴으로써 승자인 이방원에게 나는 내 적이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낸 것입니다. 전투는 예상대로 싱겁게 끝났습니다. 이방원의 군대는 이방간의 군대를 괴멸시켰습니다. 이방원은 형을 죽일 수는 없어 이방간을 생포해 유배를 보냈고 이간질을 한 박포는 처형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방원의 권력은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조정의 모든 신하가 이방원 앞에 무릎을 꿇었고 아버지 이성계조차 더 이상 저항할 힘을 잃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형제들의 싸움이 끝나고 궁궐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정종은 자신의 역할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사병도 혁파되었고 왕위를 노리던 또 다른 경쟁자도 제거되었습니다. 이제 옥좌는 그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종은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내려와야 할 때가 왔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살아서 궁궐을 나가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1400년 2월 4일 제2차 왕자의 난이 진압된 지 불과 일주일 후 정종은 조정의 모든 신료를 모아놓고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궁궐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종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나는 본래 훈동들과 함께 놀던 사람으로 시운이 좋아서 왕위에 올랐으나 어찌할 바를 몰라 밤낮으로 전전긍긍하였다. 이제 다행히 지친 몸을 쉴 수 있게 되었으니 내 뜻은 이미 정해졌다. 정종은 동생 이방원을 왕세자로 책봉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동생이니 왕세자라 해야 맞지만 정종은 이방원을 아예 자신의 양자 형식으로 입적시켜 세자로 삼는 파격을 단행합니다. 이것은 이방원에게 완벽한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배려였습니다. 형의 자리를 뺏은 것이 아니라 적법한 후계 절차를 밟았다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방원은 예의상 사양하는 척했지만 정종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백성의 마음이다. 그해 11월 13일 정종은 미련 없이 옥좌에서 내려와 상황으로 물러납니다. 재위 2년 2개월.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의 역사에서 이토록 평화롭고 신속하게 권력을 이양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상황이 된 정종. 그의 나이 44이었습니다. 보통 권력에서 밀려난 왕의 말로는 비참하기 마련입니다. 고려의 왕들은 독살되거나 유배지에서 비명 행사했고 훗날 단종이나 연산군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종의 은퇴 생활은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평온했습니다. 그는 인덕궁에 머물며 그토록 좋아하던 격구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눈치 볼 신하도 상소를 올리는 유생도 없었습니다. 봄이면 온천으로 여행을 떠났고 가을이면 매를 날리며 사냥을 다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 권력의 화신인 태종이 형님을 끔찍하게 챙겼기 때문입니다. 태종실록에는 태종이 상황을 위해 잔치를 열고 좋은 술과 안주, 기생을 보냈다는 기록이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태종은 수시로 인덕궁을 찾아가 형님과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하루는 태종의 생일에 정종이 축하하러 왔는데 태종이 뜰 아래까지 내려와 형님을 맞이하며 상석에 앉히고는 자신이 직접 술을 따르며 형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라고 절을 올렸습니다. 천하의 태종이 머리를 조아리는 유일한 인물, 바로 정종이었습니다. 두 형제의 술자리 일화는 실록의 건조한 문체 속에서도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집니다. 어느 날 술이 거나하게 취한 정종이 태종에게 농담을 던집니다. 주상, 내가 왕위에 있을 때 자네가 내 눈치를 보느라 땀을 뻘뻘 흘리던 게 기억나는가? 그때 자네는 정말 무서운 눈을 하고 있었지.
이 말을 들은 태종은 박장대소하며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만약 정종에게 털끝만큼이라도 권력욕이 남아 있었다면 할 수 없는 농담이었고, 태종 역시 형을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았다면 웃어넘길 수 없는 대화였습니다. 정종은 자신의 무해함을 증명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방패를 얻은 것입니다. 정종의 현명함은 자식 농사에서도 드러납니다. 정종은 정실 부인에게서는 자녀를 얻지 못했지만 후궁들에게서 무려 15남 8녀, 총 23명의 자식을 두었습니다. 조선의 왕들 중에서도 손꼽히는 다산왕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왕자들 중 태종이나 세종대의 역모에 휘말려 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태종은 자신의 처남들과 사돈까지 멸문지화를 시킬 정도로 외척과 종친에게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정종의 아들들은 모두 벼슬을 받고 천수를 누렸습니다. 이것은 정종이 자식들에게 절대 정치에 기웃거리지 말라, 숨죽여 살라고 철저하게 교육시킨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생존 본능을 자식들이 그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물론 정종의 말년이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태종이 자신의 아들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이 된 후에도 살아있었습니다. 즉, 태상왕 대접을 받으며 태종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1419년 세종 1년 9월 26일, 정종은 63세를 일기로 승하합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꽤 장수한 셈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례 절차를 두고 묘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태종은 형님의 묘호를 짓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왕으로 인정하여 종이나 조를 붙여주면 자신의 왕위 계승 명분은 서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형을 밀어냈다는 사실이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종은 죽어서도 제대로 된 왕의 이름을 얻지 못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에게 정종이라는 묘호 대신 그저 공정대왕이라는 시호만 올렸습니다. 명나라에서 보낸 시호인 공정을 그대로 쓴 것입니다. 조선의 2대 왕은 무려 262년 동안이나 묘호 없이 공정왕으로 불려야 했습니다. 그가 정식으로 정종이라는 묘호를 복원받은 것은 1681년 숙종 7년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숙종은 공정대왕이 왕위를 사양한 미덕은 옛 성현과 같으니 마땅히 묘호를 올려야 한다며 뒤늦게나마 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정종 이방과 그는 조선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태조와 태종 사이의 징검다리, 격구광, 유약한 왕으로 폄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이성계처럼 천하를 호령하지는 못했지만 아버지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남기고 가문을 번성시켰습니다. 동생 이방원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지는 못했지만 동생보다 더 평온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냈습니다. 자신이 호랑이임을 숨기고 고양이 행세를 함으로써 호랑이 굴에서 살아남은 진정한 지략가, 격구채를 휘두르며 호탕하게 웃던 인덕궁의 늙은 상왕. 그 웃음은 어쩌면 권력이라는 덧없는 욕망을 내려놓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승자의 미소가 아니었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임했던 왕, 조선 제2대 국왕 정종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